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라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43살이고 의성 읍내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6살 딸 연서와 둘이 살죠. 남편은 연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 12년 동안 외할머니 한복래 할머니를 간병했어요. 88세까지 사셨죠. 할머니는 의성에서 꽤 이름 있는 종가의 큰어머니셨습니다. 한옥과 상가 건물 그리고 제법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말수가 적으셨어요. 특히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말을 안 하셨죠. 저와 연서가 방문해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대신 낡은 단파 라디오를 늘 옆에 두고 계셨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자꾸 주파수를 돌리시더라고요. 할머니, 라디오가 안 나와요. 새 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라디오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보살폈는데 정작 마지막엔 뭔가 허전하기만 했어요.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발인을 마친 후 집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외삼촌 김동안과 작은 외삼촌 김중환이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펼쳐 보이더라고요. 큰 외삼촌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내 어머니께서 미리 공증받아 두셨다. 큰아들인 내가 25억, 작은아들인 중환이가 25억을 받는다. 그리고 제 쪽을 보며 덧붙였어요. 사라, 너는 라디오 한 대만 받는다. 여자 손은 제사도 못 잊지 않냐. 그래도 12년 간병한 게 있으니 뭔가는 줘야겠다고 하시더라.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새 간병했던 게 라디오 한 대였다니요. 연서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할머니를 모셨는데 말이에요. 작은 외삼촌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받은 거다. 요즘 라디오가 얼마인데. 그거라도 못 받을 뻔했잖아.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종가에서 여자가 큰 소리 치면 욕먹는 거니까요. 그냥 그 낡은 라디오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마당을 나서는데 이장인 함노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라야, 그 어르신 말은 야박해도 속으론 다 생각하고 계셨을 거다. 내가 볼 땐 그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냥 위로의 말로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꼭 안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뭔가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서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너무 억울하지 않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억울했어요. 외삼촌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는데 50억씩 받는다니요. 저는 12년 동안 매일 할머니를 돌봤는데 라디오 하나뿐이라니. 그런데 집에 와서 라디오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뒤쪽 배터리함 뚜껑을 눌러보니 달칵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아끼셨던 라디오에 혹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연서와 둘이 할머니 한옥에서 잤습니다. 전기를 끊어놔서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할머니 방에 있으니까 할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장롱에서 나는 조명 냄새, 그리고 할머니가 쓰시던 크림 냄새까지. 라디오를 켜봤더니 주파수 8.7에서만 이상한 지직거림이 들렸습니다. 다른 주파수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평소에 자주 돌리시던 주파수였어요. 엄마, 이 라디오 고장 난 것 같아. 소리가 이상해. 연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서 라디오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뒤쪽 배터리함 뚜껑이 조금 헐거워 보였거든요. 손으로 눌러보니 달칵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배터리를 빼고 안쪽을 만져봤더니 얇은 금속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떼어내니까 얇은 종이 한 장과 작은 황동 열쇠가 나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숨겨두셨다는 거였죠. 촛불을 가까이 대고 종이를 펼쳤어요.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복내 묘 우측 7걸음 감나무 뿌리. 새벽에 와라.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는데 아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실 때 쓰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선명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또 뭔가 적혀 있었어요. 8.7을 기억하라. 사람안. 연서가 잠든 걸 확인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8.7이 라디오 주파수라는 건 알겠는데 다른 의미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감나무라니. 할머니 묘지 근처에 감나무가 있었나 싶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종이와 열쇠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두셨을까? 묘지에 뭔가 묻어두신 건가? 새벽 3시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연서가 깨지 않게 조용히 일어났어요. 작은 괭이 하나만 들고 할머니 묘로 향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달빛이 있어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산길이 비포장이라 걷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할머니 병간병을 하면서 체력은 나름 길러졌거든요.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할머니가 뭔가를 묻어두신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쪽지와 열쇠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30분쯤 걸어서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묘 앞에 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차가운 비석만 남아있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뭔가 숨겨두신 게 있나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측으로 7걸음을 걸었어요. 정말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와 함께 심은 그 나무였어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감나무 뿌리 부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누군가 미리 파놨다가 다시 덮어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나 봅니다. 30cm 정도 파니까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군용 탄약 상자만 한 철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상자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황동 열쇠를 넣어보니 철컥하고 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읽어봤어요. 할머니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머니가 너무 말이 없어서 미안했다. 남자들 앞에서 너를 편들어주지 못해서도 미안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 준비해 두었다. 유언 대용 신탁으로 내 몫은 안전하다. 남자들에게는 줄 수 없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다. 12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 미안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 차갑게 대하신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였습니다. 편지를 더 읽어보니 뒷면에도 글이 있었어요. 연서도 잘 키워라. 그 아이는 할머니 닮아서 똑똑하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데 보내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가 연서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고 계셨던 거죠. 서류를 보니 은행 신탁센터 도장이 찍힌 것들이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수익자 김사라라는 글자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 분명히 저와 관련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뭔가 큰 걸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더 살펴보니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기예금, 상가지분, 임야, 오피스텔. 숫자들이 너무 커서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산에 올까요? 혹시 외삼촌들인가 싶어서 무서워졌어요. 목소리도 들렸어요. 남자 둘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이 맞나? 복내 어머니가 뭔가 묻어뒀다는 게? 그럴 거야. 사라가 혼자 뭔가 찾으러 왔을 리 없지.
외삼촌들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뭔가 찾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급하게 상자와 서류를 챙겨서 다른 길로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외삼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집에 와서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법률 용어들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가 저를 위해 뭔가 큰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였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라디오를 들고 계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뒀다. 다음 날 우체국에 출근했는데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큰 외삼촌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야 3년 전부터 어머니 통장에서 10억이 빠져 있다. 혹시 내가 아는 게 있냐? 갑자기 하는 소리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 통장을 만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간병비도 따로 받아서 쓸 일이 없었고요. 작은 외삼촌도 거들었어요. 간병한다고 집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해라. 어머니가 혼자 10억을 뭘 하겠어. 두 분 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어젯밤에 묘지에서 뭔가 찾은 걸 아시는 건가 싶어서 더 무서웠어요. 저는 할머니 돈에 손 뗀 적 없습니다. 병원비랑 약값도 항상 영수증 다 가져다 드렸잖아요. 큰 외삼촌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10억이 어디로 갔겠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뭘 그렇게 썼겠어. 간병인인 내가 모를 리 없지. 작은 외삼촌이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지? 새벽에 나가는 걸 누가 봤다던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를 봤다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산책하고 왔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두 분은 제 대답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야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라. 나중에 알려지면 더 곤란해진다. 큰 외삼촌이 협박조로 말하고 가셨어요. 두 분이 가신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진 게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제 찾은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우체국 업무를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3년 전 기록을 뒤져보니 할머니 이름으로 보낸 무기명 등기우편이 있더라고요. 받는 곳은 지방은행 신탁센터였습니다. 신탁센터라는 말을 보니까 어제 찾은 서류가 생각났어요. 거기에도 신탁센터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취인 도장을 보니 8월 7일이 찍혀 있었어요. 라디오 주파수 8.7과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죠. 다른 기록들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전부터 할머니가 몇 번 신탁센터로 우편을 보내신 게 있었습니다. 모두 등기우편이었고 받는 사람은 최민규라는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숫자로 암호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았어요. 8월 7일에 신탁센터로 뭔가를 보내셨고 그걸 라디오 주파수 8.7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였죠.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외삼촌들이 말한 10억도 신탁센터로 간 게 분명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어제 찾은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몇 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기예금, 상가지분, 임야, 오피스텔. 모두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류 끝부분에 최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이분이 할머니의 신탁 업무를 담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연서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연서야, 외할머니가 평소에 뭔가 특별한 말씀 하신 적 있어? 연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엄마 걱정만 하셨어.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고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그러셨어. 할머니가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하나씩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은행 신탁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지점장인 최민규라는 분이 접견해 주더라고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어요. 한복래 여사님 관련해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는지 신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거든요. 여사님께서 3년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수익자는 김사라님 단독이시고요. 제가 어리둥절해 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유언 대용 신탁은 일반 유언장과 별개로 생전에 미리 설정해 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탁 재산은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그럼 외삼촌들이 받은 유산과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신탁 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처리되거든요. 일반 상속 재산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최민규 지점장이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숫자들이 가득한 화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기예금이 12억 있고요. 의성시내 상가 지분이 25억 상당입니다. 임야가 1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2채가 37억 정도 됩니다. 총 92억 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92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디오 한 대만 받은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니요. 정말 제 것인가요? 실수하신 건 아니고요. 최민규 지점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확실합니다. 여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정하셨거든요. 수익자를 김사라님으로 명시하셨고 다른 가족들은 제외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유효한 건가요? 외삼촌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민규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합니다. 수익권 양도금지 특약도 걸어두셨고요. 가족 통지 배제 옵션도 선택하셨습니다. 조건부 해지도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법적 장치를 다 갖춰두셨더라고요. 여사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민규 지점장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여자라서 손가락질 밖에 두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재산을 지킬 사람은 김사라 씨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들은 다 써버릴 텐데 사라는 연서 교육비로 잘 쓸 거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종가의 큰어머니로 살면서 겉으로는 엄하게 굴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계셨던 거예요. 12년 동안 간병하면서도 한 번도 고마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최민규 지점장이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라가 울면 안 된다고 이제는 웃어야 한다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종중 어른들이 우리 집에 몰려왔거든요. 큰 외삼촌을 비롯해서 7명이나 되더라고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야, 종가 재산은 원래 종손 것이다. 내가 혼자 가져서는 안 된다. 종중 회장인 김씨 어른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그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여자가 가져가면 되겠냐? 종법에도 맞지 않는다. 사라야, 내가 간병한 건 고맙지만 그래도 선을 지켜야지. 어른들이 하나둘씩 말씀하시니까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어른들, 저는 할머니가 주신 것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어요. 작은 외삼촌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그 라디오 상자는 뭐냐? 밤에 몰래 묘지에서 파온 거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날 밤에 본 손전등 불빛이 외삼촌들이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묻어두신 걸 찾은 것뿐입니다. 큰 외삼촌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그런 건 종중에 신고하고 찾았어야지 혼자 가져가면 되겠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내놔라. 그 라디오와 상자 같은 거 다 내놔라. 어머니 유품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되겠냐.
종중 어른들이 계속 압박하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건데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할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자 종중 회장이 화를 내셨어요. 이런 고집 센 것 봐라.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시집간 여자가 종가 일에 나서면 되겠어? 연서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제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할아버지들이 왜 화내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제 딸까지 무서워하게 만들다니요. 어른들,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연서가 무서워해요. 하지만 어른들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신탁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유언장으로 처분된 재산과 신탁으로 처분된 재산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신탁이 법적으로 우선해요. 종중에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종중의 압박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집안에서 계속 시비를 걸면 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장 함노인이 찾아왔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야 그 감나무 말이다. 내가 중학생 때 할머니랑 같이 심지 않았냐? 맞았어요. 제가 14살 때 할머니와 함께 심은 감나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나무는 내 나무라고 잘 자라라고요. 할머니가 그 자리를 고른 게 우연이 아닐 거다. 내 몫이라는 뜻으로 거기에 묻어두신 거야. 함노인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중 어른들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법이 정해진 게 있는데 무슨 종법이냐? 요즘이 조선시대냐? 할머니의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요. 감나무까지도 계산에 넣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신 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함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USB 하나를 가져왔어요. 장례식장 근처 상가 CCTV에 찍힌 건데 내가 봤으면 좋겠다. 화면을 보니 저희 외삼촌들이 밤중에 할머니 묘역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삽까지 가져와서 여러 곳을 파헤쳤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와서 찾아본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숨겼다고 의심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런 일을 했구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도둑 취급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무덤을 파헤쳤다니요. 증거가 확실했어요. 제가 산에서 본 손전등 불빛도 이들이었던 거죠. 저보다 먼저 뭔가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함 이장님,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상가 사장이 내 친구다. 이상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게 찍혔더라고.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의 라디오에서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파수 8.7에서 지직거림 사이로 미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귀를 가까이 대니까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88, 8월 7일 살아. 녹음된 음성이었나 봐요. 할머니가 일부러 라디오에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8월 7일은 우체국 도장 날짜와도 일치했고요. 모든 숫자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8.7 주파수, 8월 7일 우편 발송, 88세 할머니, 그리고 제 이름 살아. 할머니만의 암호였던 거죠. 점점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전해주신 거였습니다. 연서에게도 라디오 음성을 들려줬어요. 엄마, 이게 정말 외할머니 목소리야? 응,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거야. 연서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도 알겠어. 마침내 종중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압박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종중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빙 둘러 앉아 계셨어요. 마치 재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큰 외삼촌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살아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어머니가 숨겨둔 거 있으면 다 내놔라. 저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서류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신탁 관련 서류, 우체국 기록,
그리고 CCTV 영상이 들어있는 USB까지요. 큰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훔친 게 없습니다. 저는 지켜졌을 뿐입니다. 종중 어른들이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신탁 서류를 보더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었거든요. 작은 외삼촌이 마지막으로 떼를 써봤어요. 그래도 종과 재산을 여자가 혼자 가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때 함노인이 회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간병한 사람 놔두고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에 무덤 파헤친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모두들 입을 다물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종중 회장도 할 말이 없어지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외삼촌들은 체면만 겨우 차리고 물러났어요. 종중에서도 더는 시비를 걸지 못했고요. 큰 외삼촌이 마지막에 한마디 던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는 마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라디오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손은 제사 못 잊는다면서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이제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우체국 일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12년 동안 간병하느라 제대로 된 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복과 수선일을 하는 작은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바느질을 하셨는데 그 솜씨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워서 바느질을 제법 잘했어요. 간판 이름은 사이 한 땀으로 정했습니다. 바느질할 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하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한 땀씩 꿰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공방 한쪽 벽에는 할머니의 라디오와 황동 열쇠를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 아래에 작은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바느질은 기다림이다. 할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기다리며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도 딸 연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거예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어요. 치마단을 줄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느질을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할머니와 비슷한 점이 많으셨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내 소원은 못 이뤘네. 그 말을 듣고 보니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도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사셨는데 정작 본인 이야기는 많이 안 하셨거든요. 공방을 연 지 한 달쯤 되니까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단순히 옷수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제 일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 한복을 가져오셨어요. 물려받았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옷을 고치면서 그분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와 정말 비슷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바느질을 하다 보니 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할머니 옆에 앉아서 바늘에 실을 꿰어드렸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때는 지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바느질은 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해야 예쁘게 나와요. 연서도 공방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느질이 지루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제법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엄마, 외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사랑하셨구나. 연서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연서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서야, 우리도 외할머니처럼 정성스럽게 살자. 응,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장마가 끝나고 맑은 날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라서 약한 게 아니야.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낼 사람이라서 강한 거야. 그리고 어제 할머니와 제가 함께 심었던 감나무에 첫 감이 달렸어요. 아직 작고 파란 감이었지만 정말 예뻤습니다. 그 순간 공방에 있던 할머니의 라디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지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맑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연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엄마, 라디오가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마음 놓으신다고 인사하시는 거야. 할머니의 침묵했던 사랑이 끝내 제게 닿았다는 신호였죠. 그동안 라디오 속 지직거림은 할머니가 하지 못한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평생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한 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92억이라는 큰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건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평생 차갑게만 보였던 할머니가 사실은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죠. 이제 저도 연서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공방에 오시는 손님들께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옷을 고쳐드리면서 마음도 함께 어루만져 드리려고 해요. 바느질은 정말 기다림이더라고요. 급하게 하면 실이 엉키고 바늘이 부러져요.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할머니의 사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두신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필요할 때 저에게 전해주셨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